네,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남북 연락 채널을 끄는 데 이어 올해 9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 일본 방위상은 ICBM급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로 노동당과 국가 최고 자리에 오른 지 11년을 맞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아직 재원은 분석 중인데 일본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ICBM급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재원으로 봐서는 네. 사거리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1000km 비행을 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위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것은 아직 우리 합참에서도 발표를 안 하고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발표를 안 하고 당연히 지금 북한에서도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얼마 정도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사거리를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이 이제 화성 17형 쪽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화성 12형이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일본이 발표를 ICBM급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면 일본은 어느 정도 고도로 올라갔는지 고각 사격을 했을 때 그걸 아마 파악을 하고서 ICBM급으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ICBM 발사했던 게 3월 16일 그때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네네.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사거리 1000km였어요. 네네. 그때 고각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제 6000km 올라갔죠. 그래서 예. 3월 16일 날 이렇게 발사한 걸 보면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가 직접 참관을 했고요. 이설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사거리는 1000, 고도는 6000km. 그래서 고각 사격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1000km의 사거리가 오늘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고도가 어느 정도에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화성 17형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닐 것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북한이 우리 연락사무소 군 통신선에 이제 응답하지 않았고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배경과 이 어떤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군 통신선 차단하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군 통신선을 차단하지 않았을 때도 북한은 벌써 올해만 들어서도 몇 번에 걸쳐서 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순항미사일 발사하고 그다음에 전략 핵순항 미사일 발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 핵탄두까지 화산 31형이라고 하는 거 그 공개까지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북한은 왜 이 남북 간의 통신선을 차단했을까? 이것은 설명이 가능을 해요. 이제 이것은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지난 정부 때 이제 한 번도 공개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잖아요. 그 인권이사회에서 열렸는데 북한 인권에 대한 것이 채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결의안이. 네.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연말로 넘어가면 이걸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며칠 전에 북한이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물자 장비를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개성공단에 있어야 될 버스가 평양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영상으로 나온 것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개성공단에 있는 물자 반출이 마음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북한으로 봐서는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런 통신선을 차단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뭐 통신선 차단한 거하고 오늘 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쏜 거하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없이도 항상 북한은 도발을 하니까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군 통신선 문제나 우리 물자를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너희들이 다 잘못해서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증거가 있고요.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그 증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런 상황보다는 지금 통신선 차단한 거 이거 자체 좀 유감스럽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협상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통신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런 중요한 수단이 서로 간에 필요한데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차단했느냐. 예.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을 통일부 장관은 표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흐름이나 역대 통신선 끊었고 이런 것들과 좀 비교해서 보면 통신선 없어도 괜찮은지 그리고 통신선이 언제 다시 복원이 될지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통신선은 이제 뭐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화 안 받으면 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는다는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통신선을 정말 절단하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북한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예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히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예. 사실상 2016년에도 북한이 통신선을 한 번 끊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북한에 이제 탈북자 분들께서 북한에 이제 전단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통신선을 이제 끊은 거거든요. 예. 통신선 끊고 며칠 안 지나서 남북연락 그 사무소 저 개성에 있는 거 그거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참 있다가 다시 복원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 그 한미연합 훈련이 있으니까 그걸 빌미해서 다시 또 끊었다가 간절하고, 예. 다시 우리 정부가 이거 또 요구하니까 나중에 다시 복원했다가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남북 간에 있는 군 통신선이든 남북 간에 있는 그 남북 사무소에 있는 이 통신선이든 이것을 북한 스스로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남북.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북한이 쏘아 올린 이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면 네네. 평양 인근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사실은 군사 정찰 위성을 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사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동창리에서 발사를 했어야 했는데 평양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아직까지 고각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고각으로 쏘긴 했는지 고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찰 위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12월 18일 날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가정한 이 SRBM을 쏘았는데 그때 올라간 고도가 500km입니다. 네. 그 500km가 주로 이제 군사 통신 위성들이 군사 위성들이 활동하는 궤도가 지상에서 한 500km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북한이 그때 당시에 한 건데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이제 동창리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동창리에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평양 인근에서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화성 17형을 쏠 때는 거의 평양 인근에서 항상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무게가 엄청나게 그 뭐 몇십 톤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하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한 내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없거든요. 결국은 엄청나게 그 하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안이 튼튼한 곳에서 이제 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북한이 쏜 것이 이런 정찰 위성을 가장해서 거기에 뭐 연습해서 쏜 것이 아니라 오히려 ICBM급을 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예. 만일에
오늘 동창리에서 쏘았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도가 한 500km 나오고 고도가 500km 나오면은 사거리는 좀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찰 위성과 관련된 내용일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쏜 것을 보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찰 위성은 4월 중으로 자신들이 그렇죠. 쏠 수 있는 준비를 다 완료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직도 보름이 더 남은 상황 속에서 보면 북한은 4월 중으로 아마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네. 그러면 일단 뭐 정확한 재원은 봐야겠지만 중거리급 혹은 ICBM으로 지금으로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통신선을 끄는 건 뭐 인권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불편함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해 주셨고 그 전에 ICBM 쐈을 때 3월 16일엔 한일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보면은 한 뭐 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오늘이 4월 13일이지 않습니까? 그 4월 13일은 김정은이가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등극한 11주년입니다. 예. 그러면은 북한으로 봐서는 어떤 축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축포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발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4월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아마 월요일일 겁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예. 그 아마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한 게 2월 달에도 개최하고 3월 달에도 개최하고 4월 달에도 개최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상 1년에 한 2번 하는데 지금 매달 지금 개최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고 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해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핵 무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발사되고 폭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그래서 김정은의 그 한 발언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제 4월 25일, 4월 26, 7일 해가지고 큰 이제 두 개의 일들이 남아 있고 이제 한 서너 개가 남아 있어요. 북한으로 보면 4월 15일이 있고 4월 25일이 있고 4월 26, 7일이 있는데 네. 4월 15일은 자기 할아버지 생일이고요. 예. 4월 25일은 자기 할아버지가 빨치산을 조직한 축일이고요. 4월 26, 7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부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도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북한은 미리 이제 경고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저희 나온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각 보고했고요.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개최했다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밝혀왔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추대 11주년,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벌써 11년이 지난 네. 건데요. 군 장악 측면에서 현재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뭐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등장했을 때 나이가 불과 20대였잖아요. 예, 예. 27 정도 네. 됐을 텐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죽으니까 이게 성기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제 김정일이 스트로크가 생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예. 공식적으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앉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사실상 후계자로서 공식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12월 17일 날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예, 예. 이제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하는 거죠. 네. 연말에 이제 최고 사령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듬해죠. 이듬해 4월 11일 날이죠. 4월 11일 날 노동당 제1서기
총서기는 자기 아버지한테 완전히 주고요. 자기가 제1서기가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13일에는 노동당 북한의 군에서 네. 죄송합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월 13일 이제 이렇게 등극을 하는데요. 사실상 김정일을 운구했던 7인방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김정일이 죽였을 때 옆에 이제 운구를 했던 그 7인방들이 있거든요. 예. 그 7인방 다 숙청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모부 장성택. 정말 총사령으로 뭐 시키고 예. 자기 또 이복형인 김정남이 그거 독극물로 암살까지 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 군부들을 완전히 뭐 길들였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북한 군부도 수없는 숙청과 성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2011년도 등극했을 당시에 그 불안했던 지위가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단단한 지위로 자리를 잡았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장악한 특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저희가 뭐 김정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많이 좀 바뀌고 또 성군적인 것도 되게 많이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전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군 세뇌부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네. 그런 움직임도 있고 지금 북한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때 당시 7인 뭐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중요한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노동당이고요. 예. 노동당 중에서도 핵심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예요. 그 인원들이 이제 한 500~600명 됩니다. 정의원하고 후보위원 합해서요. 그리고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에서도 더 핵심인 것은 노동당 정치국이고요. 노동당 정치국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것은 노동당 상무위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한의 노동당 상무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선 김정은이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예. 당에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조용원입니다. 조직 지도부 부장이죠. 사실상 조용원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그다음에 김여정, 그다음에 이제 권력 3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를 하죠. 예. 왜 그러냐면 노동당 조직 지도부 부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한을 사실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이 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용해가 여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각의 총책임자죠. 내각 총리인 김덕훈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군의 뭐 최고 책임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누굽니까? 갑자기 이병철이 죄송합니다. 네. 이병철이가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명이 지금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실세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북한군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예. 북한군을 움직이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국방상인 이영길입니다. 이영길이는 올해 1월 1일 그러니까 작년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한 일주일 하고 난 뒤에 조직을 개편을 다 했는데 네. 조직 개편할 때 박정천이가 빠지고 예. 박정천 대신에 등장한 인물이 이영길이거든요. 그 이영길이는 2016년도 당시에 북한군 정치국장 작전국장을 했어요. 작전이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사람이 처형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맞아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방을 갔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국방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군사 쪽에서는 두 사람이 핵심이잖아요. 네네. 한 사람은 상무위원회에 있는 그 이병철이고요. 예. 한 사람은 지금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찌됐든 서로 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북한군을 움직이는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최고 책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사일 총국이 신설됐잖아요. 네네, 네. 이 북한 내 핵이라던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것들을 주도하는 인물들의 지위가 올라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병철 같은 인물이 오히려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병철이는 그 공군사령관 출신이거든요. 공군사령관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핵미사일 개발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동당 군수부장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동당 군수부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8월 달에 북한이 북극성, 소위 말해서 SLBM을 발사했을 때요. 그걸 기뻐하면서 김정은이하고 맞담배 피웠던 사람이기도 해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제 그 김정은이가 감싸주죠. 그렇기 때문에 핵미사일에 기여한 과학자들, 그거 평양에 과학자 그림 만들어서 좋은 아파트에, 최고 좋은 아파트에 이 사람들 다 배정해서 살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도 11월 18일 날 북한이 화성 17형을 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예. 그래서 화성 17형 발사에서 성공한 인원, 거기에 기여한 사람 한 300명 무더기로 승진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주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또 예. 무기 개발에 관여하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이든지 한 번 해서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의 연속을 통해 가지고 그 교훈을 삼아 가지고 결국은 성공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문책하기보다는 네. 이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분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이런 무기 체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좀 정부와 국민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북한 인원들 뭔가 쉽게 숙청되고 네. 훅 올라가고 막 이런 듯한 느낌도 드는데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선글라스맨이라고 했었던 네. 그 이제 미사일 거기 현장에서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어서 시선을 완전 강탈했었던 그런 인원이 있었잖아요. 어떤 인원으로 지금 추정됩니까? 그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돋보여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은 안 보이고 지금 선글라스 끼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무슨 지금 화면에 처리됐다라고 하죠. 예, 예, 나오고 이렇게 잘 있습니다. 못 보이게 이렇게 처리된 그 사람은 오히려 돋보였단 말이죠. 그게 좀 이제 북한이 이중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미사일 총국 그 깃발이 있잖아요. 네네. 깃발은 김정은 뒤에다가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것은 공개해놓고 저 사람은 분명히 미사일 총국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미사일 부대를 운영하는 또는 전술 핵무기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이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사람은 왜 그러면은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느냐. 또 김정은은 가는 곳마다 지휘관들 쫙 뒤에 거기 고생한 뭐 사람들 다 뒤에 가지고 그게 100명이든 200명이든 사진까지 다 찍어서 공개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사람은 저렇게 처리했거든요. 모자이크 처리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보면 북한 우리가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집단과 개인을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름이 아마 공개가 되면 그 사람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제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는 거죠. 좋아. 내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네.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의 정보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 이름을 밝혀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는가. 그거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런 의도가 훨씬 더 강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면요. 북한의 최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현존하는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 할아버지 김일성을 계속해서 신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신격화해야 자신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북한 국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죠.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백두혈통,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리고 자기 밑에 어떤 자식들을 위한 이런 것이 충성에 세 세대대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이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는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신격화가 좀 더 강화되고 있지 않은가 전반적으로 보면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에 자기 할아버지가 태어난 지 110주년이거든요. 네. 정주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주년에 맞춰서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하고 열병식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연애하고 그냥 저기 불꽃놀이하고 이걸로 끝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오히려 4월 11일과 4월 13일이 이 김정은이가 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등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11주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요새 노동신문에 뭐 김일성도 많이 띄우지만 김정은이가 여태껏 했던 여러 가지 11년 동안에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띄움으로써 김정은을 신격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매년 이 태양절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날이라고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의미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작년이 110주년이니까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115주년 될 때도 이렇게 아마 큰 행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예. 작년에 그런 행사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뭐 이제 불꽃놀이나 무슨 행사 정도로만 하고 끝났거든요. 예. 그 올해도 뭐 그 정도로 아마 끝나면은 반대로 아마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는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일성을 신격화해야 자신의 집권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한 김일성의 그 신격한 문제는 굳이 큰 행사를 안 하더라도 각종 교과서를 통해서 또 무슨 학습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 오늘 이제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재원이 분석 중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은 고체 연료일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이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예언한 게 있는데 뭐 이제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뭐 나눴듯이 바로 북한의 정찰 위성이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김여정이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 화성 17형의 실제 사격, 그러니까 정상각도 사격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 두 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2월 8일 날 열병식을 할 때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하나 선보였는데 그게 바로 화성 17형의 고체 연료입니다. 네. 그러면은 새롭게 선보였지만 이걸 한 번도 시험 발사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고체 연료형으로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단 이것은 재원이 더 파악이 되고 봐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에 예. 그러면 어떤 것을 쏘았을까 하는 것은 예. 영상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시긴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신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 충분히 뭐 아마 미국이나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고체 연료와 ICBM을 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시긴터를 통해 가지고 통신 정보 또는 그 신호 정보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액체 연료를 쓰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준비하는데. 예. 어찌 됐든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고체 연료는 바로 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정보를 쭉 파악해 왔다라고 하면 이것이 고체 연료를 쐈을지 그다음에 액체 연료를 쐈을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이거는 파악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네. 고체 연료형이 아마 시험 발사가 돼서 성공을 하면 여기에 대한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아마 미국을 압박하는데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하나 더 가진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만 보면 중거리급 이상 ICBM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요. 고체 연료일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